기다려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를 받아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줄 서지 않습니다. 전체량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일정한 기간에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꼭 이걸 법을 뭐가 만들어질 때마다 후속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되는 건가요?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 병 출신 한정혜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해야 할 일을 챙기겠습니다. 긴급 방역 체계와 환자 격리 및 치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을 위한 추경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부총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일까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 중에서 36%는 신천지 교인, 그리고 57%는 신천지 교인과 연관된 2차, 3차 감염으로 전체 확진자의 93%가 신천지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제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오늘 오전 하루 종일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신천지 또는 신천지 관련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 그냥 신천지 관련이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93%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따르면 결국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확산을 막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신천지 교인의 확진이 시작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방역 체계를 갖춰왔고요. 그것이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중에서 아직도 9천여 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9천여 명에 의한 그림자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것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우선은 신천지 쪽의 협조를 통해서 명단을 다 받았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 명단을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확인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을 또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전 국민들 사이에 스멀스멀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9천여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분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신천지 교회 협조도 물론 기대합니다만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신천지 신도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간에 협조를 하셔서 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9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처 간에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마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대륙에
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 품귀 현상은 세계 공통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국민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의 마스크를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는 이때다라고 하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눈이 먼 사람들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전 당연히 일벌백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현재 마스크 생산과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1200만 개 정도를 일일 생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는 거의 사실상 수출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량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반을 이제 공공에서 매입. 그러면 1200만 개 중에 600만 개를 공공 공급하는 건가요? 네, 한 500만 개, 600만 개 가까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그 정도 50% 가까이를 공공에서 매입해서, 그거는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 공급 분야에서 배포되는 마스크의 중복 구입 방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 그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1주당 몇 매 이상은 살 수 없게, 그렇게 일종의 실명제를 한다는 것이죠? 예, 공공에서 배분하는 마스크에 한해서는 그렇게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1인이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중복해서 구매되지 않도록 보다 더 좀 많은 사람한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곧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 보면 거의 한 2,70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활동을 하시는 분이 2,700만 정도인데 하루에 공공에서 공급되는 마스크 양은 500만 개입니다.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 다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 주변 약국에 잔여 마스크량을 알 수가 없으면 결국 약국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국, 저 약국. 그래서 저는 DUR을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는데요. 문제는 약국별로 마스크 잔여량을 최소한 우리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알 수 있도록 마스크 맵을 함께 출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줄 서는 것은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대만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줄을 서서 사야 되는 그 불편은 좀 해소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DUR을 이용하면 중복 구매, 한 분이 여러 개를 구매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줄 서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약국을 갔더니 이미 품절이고요. 또 저 약국을 갔는데도 역시 품절이고요. 예, 왜냐하면 충분한 양이 공급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잔여양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마스크 맵과 같이 해서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발 우리의 주민센터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 조직을 활용해서 기다려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를 받아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줄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미 대구에서도 그런 통반장을 통해서 배분이 좀 됐고, 다른 지자체도 별도로 구매해서 그런 이장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와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배분, 국민 여러분께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곧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행정안전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는 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갖고 있는 세대 정보, 또 우리 이 통장님들은 가구원 수까지를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적정 단가로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무상 공급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DUR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도 여전히 공공공급량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00만 개가 생산이 되어도 그중에 몇백만 개는 의료진용으로 별도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1000만 개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이거는 전략물자로 국가가 전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는 어느 센터를 통해서 무상으로 또 받기도 하고 또 DUR을 통해서 가서 또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중 또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량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일정한 기간에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마스크맵과 함께 결부해서 DUR을 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WHO는 지난 50년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70%가 야생동물에서 유래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또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질병 현황 모니터링 자료만 봐도 살모넬라증이라든지 항아리 곰팡이균과 같은 질병이 야생동물에서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야생동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야생동물 카페, 실내 체험 동물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카페와 실내 동물원은 2018년도에는 각 45곳이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각각 64곳과 50곳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하고 달라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검역이나 또는 연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의 잦은 접촉은 해당 동물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로부터 역으로 인간이 다시 전염이 되는 이런 악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나 체험형 실내 동물원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우려가 많습니다. 예. 그럼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 카페라든가 실내 동물원 등을 통해서 그 전시동물을 접촉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생생물법이라든가 동물원 수족관법 등에서는 그 동물원 밖에서는 그 야생동물의 판매라든가 전시를 금지하거나 혹은 접촉을 또 금지하는 이런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의 산업이 신산업이다 또는 혁신산업이다라고 해서 시장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이걸 뭐가 만들어질 때마다 후속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된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61년에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그 국제 비영리 단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를 이른바 이제 기후악당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1인당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는다. 그 다음에 그 해외 석탄 발전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은행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 목표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후악당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정책 수단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국 사례를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발전 비중 현황입니다. 영국은 30년 전부터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축소해 왔습니다. 90년대에는 70%에 달하던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2012년에는 40%까지, 그리고 2019년에는 3%로 축소시켰고요. 2024년에는 석탄 화력 발전은 영국에서 역사가 될 예정입니다. 2000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2018년에는 33%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해양 풍력의 용량은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 또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죠. 풍력과 태양광은 이미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 되는 것에서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되어가고 있고요. 2030년 이전에 아마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석탄이나 가스보다도 더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기후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일관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 그리고 시장에 또한 지속되고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렇게 14년도에 2020 로드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켜왔나요? 뭐 결론적으로는 잘 지켜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럽게도 2010년부터 단 한 번도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2019년 말에 1145개사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석탄 발전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져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반환경적 투자이기도 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비도덕적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세계 3위의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한전 수출입은행 또는 무역보험공사 등이 동남아 국가의 석탄 화력 발전을 더 건설하겠다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남아에 그것도 공적 자금으로 석탄 화력 발전사를 짓고 건설을 주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어떤 그 책임이라든가 역할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실 재검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레셔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 2040년에 저렇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1,060억 달러, 약 125조 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적 자금이 자초자산이 되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한전에, 수출입공사에, 수출입은행에 결국은 떠밀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투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겠죠. 올해 우리나라 주관으로 P4G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공적 자산의, 공적 금융의 탈석탄 금융을 국제사회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그 P4G 정상회의의 특별 세션으로 녹색금융 세션이 꾸려집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우리 정부의 녹색금융에 관한 입장을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질문하신 그 탈석탄 금융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계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기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등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어떤 기관이라든가 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선언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은행이 투자하는 것은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적 금융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그것을 다시
어떻게든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위험을 뻔히 보고도 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후 악당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가 몇 달씩 불타오르고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인 2030년에는 연간 2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책임한 기후변화 정책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